김명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아이고 뭐 토마토 오네어님, 그다음에 사시미님, 사시미 27. 사시미 27님. 오창석 이제 막 그 지지 예. 슈퍼챗을 막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김병기 네, 의원님 우리 그 구독자 시청자들한테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모처럼 욕 한번 필요하셨네. 예. 예. 반갑습니다. 김병기입니다. 야,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근데 이거부터 얘기하고 시작하죠. 네. 뭐 사실 네. 이야기 나눌 거 많지만 최근에 의원님 이름이 이제 뉴스에 나올 때 뭐 국정원 관련된 얘기들에 제일 많이 나오시지만 재선 의원들이 다 이재명 불출마 이걸 주장했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유일하게 그 반대에 섰던 사람 이러면서 김병기라는 이름이 딱 그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당시에 그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거명은 안 했지만은 이재명 저 의원, 예. 거명은 안 했지만 선거나 그 지방 선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반대하고 보니까 저 하나 반대했더라고. 개별적으로 물어본 거, 그러니까 아니고 회의 시간에 이렇게 한 전체 다 거예요? 있을 때? 카톡방에서 물어본 거. 카톡방에서. 아니 그럼 관련된 얘기를 뭐 같은 동료 재선 의원들끼리라든지 뭐 그런 의견을 나누신 적은 있으세요? 네, 뭐 가끔가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나눈 적이 있고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면 사실 그 문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그게 뭐 이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되고서 다 빼고서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미래가 없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흐름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재선 그룹들 중에서 이제 70년대생들 97학번이죠. 그러니까 97세대라고 하죠. 90년대 학번이고 70년대 태어난 70년대 태어난 97세대라고 요즘에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이제 그 97세대의 재선 의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강병원 그다음에 뭐 전재수, 강훈식, 흔히 얘기하는 박주민, 박용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세대에 해당되는 재선 의원들인데, 이쪽에서 이제 강병원, 강훈식 예를 들면 박용진 뭐 이런 분들이 분위기를 좀 잡아갔죠. 잡아가면서 이제 86세대도 좀 쉬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말고 우리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사실은 밑자를 깔았고, 거기에 이제 586 세대 중에서 몇몇 그룹들이 더민주 맞죠? 네. 더민주랑 등등 몇몇 그룹들이 그럼 후배 그룹들이 한번 뛰어봐. 원래 이제 이인영 전 장관도 나올 생각이 있었는데 후배 그룹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후배 그룹들이 한번 해봐. 이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시작은 이광재 의원이 또 뭐 이광재 의원도 당연히 했고, 그러면서 그런 의견이 마치 뭐 그 의원들 내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이야기가 마치 대세인 바람직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문제야. 대세가 아니라 그게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분위기를 형성한 거야. 사실 언론들도 그런 톤의 기사들이 많았었죠. 많이 언론이 또 부채질 해줬고. 네. 그래서 이제 김병기 의원님이 사실 나서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재선 그룹에서는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렵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김병기 의원님한테 다른 의원들이 시비는 못 걸어. 말 잘못했다 혼나. 혼나지. 그런 건 아닌데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들이 좀 강하게 느껴지나요, 당내에서?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상당히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언론에 부풀려진 면이 있고요. 지금 그 의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지만 답변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의견에 약간 비판적이라는 그렇지. 답변을 안 하는 분들은 그리고 사실 이재명 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내놓고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패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후보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당의 책임, 또 문재인 전 정권의 책임,
그다음에 또 소극적으로 뛰었던 의원들,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 뭐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가깝게 모셨던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도의가 아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면도 있죠. 근데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이런 걸 지나치게 갈등 분쟁화하지 않으려는 것뿐이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 마미경님이 동작의 자랑, 민주당의 큰일꾼, 김병기 아자아자. 고맙습니다. 동작이 사시는 모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카이님이 첩보 영화 배우로 나오셔도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 첩보 맞아. 영화 배우가 아니라 그냥 첩보 영화를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저기 선이 굵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이목구비가. 그리고 또 그래서- 미남이시니까. 네, 아. 미남이세요. 아무튼 마미경님 그 글도 그리지만 참 슈퍼챗 5만 원 감사합니다.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 사람이 말이야. 되게 크게 적혀 있네 저기. 예. 자, 그나저나 그 지금 뭐 분위기는 조금 초반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당내 분위기가? 그러니까 당원들이야 강력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 그 리더십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한 번 더 고생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띄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에 가장 민감한 분들이 결국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죠. 현역 의원들. 근데 이것을 말은 여러 얘기를 하지만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 당내에서 이게 뭐 당내에서 대표를 뭐 선출해서 당내 리그라면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대표는 사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분을 상대로 해야 되고 굉장히 강력한 상대들을 갖다가 상대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다른 사람이 나가서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건 틀림없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설명을 올리면 그 상대는 굉장히 큰 호랑이인데 네. 적어도 여기서 호랑이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고문이 아니다 그러면 이재명 고문에 필적하거나 이재명 고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중간급 호랑이는 그만두고 이게 호랑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거든요. 나가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네네. 왜냐하면 자기 실력을 입증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잠재력이 있을지 예. 모르겠으나 나한테 나한테 줘봐 내가 못하나 그러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미 상당히 입증을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입증했어야 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센 분은 사실 몇몇 분인데 다른 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고문까지 안 나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더 결과가 심각해질 수 있다니까요. 결과가. 그 후원 계좌 우리 김병기 의원님의 후원 계좌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뭐 저 김병기 의원이 또 일당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력이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후원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협 301-0191-9098-01 김병기 의원 후원입니다. 되게 여기 나왔다 가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채우셔야죠. 예. 더 채우시길 바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우리 앞으로의 과제가 뭐냐면 민주당이 해야 할 혁신 과제가 첫 번째가 저는 간극 좁히기 같아. 간극 좁히기. 어느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의원님들 여의도의 시각과 당원과 지지자의 시각이 이렇게 크게 상반되게 벌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의도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여의도의 고민을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알아야 하는 거고 거기 어딘가에 중간에서 만나야겠지만 지금은 의원들이 너무 그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민주당 구조가 너무 폐쇄적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논리에 좀 빠져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0.7%로 진 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 이상한 여론조사나 이런 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5% 이상은 질 줄 알았을 거야. 제가 진짜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0.7% 지니까 개표 방송할 때 의원들이 막 환호도 하고 물론 JTBC 이긴 것도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마 난 충격이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들이 좀만 더 뛰었으면 이겼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반성을 해야지. 지금 누구 탓을 할 때야.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어제 여론조사 꼭 다스베이다 나가서 제가 직접 저기 FCI 포커스그룹 인터뷰 모더레이터를 했어요. 예. 지지자들 반응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를 냈어.
그래서 내일 다스베이다 들으시면 아마 생생하게 나올 거고 다스베이다 유료 구독하신 분들은 풀 보고서를 다 받아볼 텐데 네. 그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 뭐고 지금 민주당의 쟁점이 되고 있는 팬덤 정치나 검찰 정상화 관련된 그다음에 박지원과 관련된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또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몇몇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다스베이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준이 어떻게 좀 결정할 것 같습니까? 룰을? 결국 룰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 단일 지도 체제는 거의 결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건들고는 감당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단일 지도 체제를 그냥 유지하되 그 안에서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임명권을 뭐 합의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시도할 것 같은데요. 시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선거가 뭐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선거가 왜 졌느냐 뭐 이런 걸 여러 얘기가 있지만 딱 한 단어로 저는 얘기를 하라고 그런다. 분열이거든요. 분열. 지금 이 선거 지금 전준위를 앞두고 어떤 중요한 룰을 바꾼다는 건 이거는 결국 분열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룰대로 그러니까 룰이 만약에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전준위부터 다음 그렇죠. 그 대표를 뽑을 때부터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요번에 바꾼다는 건 그냥 분열하고 그냥 각자 갈 길을 가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바꾸지 말고 이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갈등이 있을수록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룰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전 룰이 좋던 안 좋던 이전 룰대로 그냥 일단 시행을 하면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타협 지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대의원 권리당원 그 퍼센테이지조차도 건들지 말고 기존에 있던 룰 그대로 가는 왜 것이다.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른 거 가지고 당대표 권한을 확 축소하려고 하니 그걸 안 건드리는 전제 조건에서 지금의 룰을 가지고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의 룰로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 당대표의 권한을 건들 수 없을 것 아니냐. 뭐 바꾼 게 없으니까. 그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준위에서 결정한 것은 6개월 전 당비된 사람들한테 지금 투표권을 주게 돼 있는 이걸 3개월로 좀 완화하자. 대선 때 막 몰려들었던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투표권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전당대회 앞두고 갑자기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 주장에 대한 동의는 저는 하면서도 받기 어려울 거다 이거 봤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전당대 관련해서 단일성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싸웠잖아요. 집단 지도체. 이것도 못 바꿀 거라고 봤어요. 시도는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특정 사람들한테 유불리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못 바꾸거든. 근데 다만 저는 뭐냐면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혁신안은 받아야 한다는 거야.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혁신위를 그럼 왜 만들었냐는 거야. 당이 앞으로도 이거 한번 논리를 펴봤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요. 의원님들한테. 아니 혁신이 앞으로도 띄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뭔가 예를 들면 발표를 했어 혁신안을. 그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뭘 발표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전당대회 앞두고 전준위가 떠서 그 혁신은 그때뿐이고 그때 얘기한 거고 우리 새롭게 논의할래. 이런 식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뛰어서 어떤 걸 발표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근데 지난번 혁신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만 딱 건드렸어. 하나가 권리당원은 40에서 45 올리고 대의원은 45에서 20으로 낮추고 여론조사 10에서 30으로 올리자. 근데 이거는 이제 논의한다고 해요. 비율은 조금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건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컷오프 규정에 있어서 원래 혁신안은 5대5로 가는 거예요. 중앙위가 지금 100%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를 50% 내려놓고 나머지 50%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당원도 권리당원 투표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자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알려진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나 전당원 투표로 붙이는 건 한 30% 정도로 50대 50까지는 못 가겠고 30 정도 하고 중앙위가 한 70% 컷오프의 경우 제 얘기는 그 두 가지가 양쪽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
그 의견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쪽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오케이. 그럼 바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안들 같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안들이거든요. 유불리의 안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네. 혁신안은 그대로 받아라. 물론 거기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그 있을 수 정신을 있죠. 살려줘야 한다는 그치, 거고. 그 정신을 얘기하는 정신을 거죠. 살려줘야 돼. 그렇지 안 돼. 근데 안 이제 아까 안 그러면 혁신이가 만들어질 강원 이유가 규정 없으니까. 6개월로 3개월 땡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재명 의원한테 유리한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도체제 바꾸는 것 또한 유불리가 명확하잖아. 각 진영에. 그래서 이런 거는 합의 보기 어려울 거다. 네. 좀 그 얘기 하신 거고 저도 네네. 그 얘기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 대신 네.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내에서 이렇게 뭐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게 건강한 토론이 가능한 문화인가 난 여기서부터 의구심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생각만 어디서 제가 이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역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마치 평론가처럼 평론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평가할 일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 얼마 안 남은 전당대회 앞두고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정리가 안 된 건 좀 아쉽고 어떤 형태로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이 한쪽 방향으로 좀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이 전당대 뭐 누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뭐 그거는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리수를 세게 두지는 못할 거다. 네. 전준이가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무리수를 둬서도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정말 분열되면은 판 깨지자는 예, 그건 뭐 하지 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 지난 대선을 볼게 그건 소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주장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다수고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대선에 김병기 의원님이 현안 대응 네, TF 단장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김건희, 윤석열 네. 이런 어떤 문제점, 비리 의혹이 나왔을 때 그 밑에서 입장을 이제 그- 발표하는 거죠. 네. 현안 대응팀에서 일했던 애들을 몇 아는데요. 음. 엄청 빡셌답니다. 아 빡세지. 그 가장 근데 내가 진짜 아쉬운 건 뭐냐면 고발 세게 당했습니다. 네. 아니 FCI 내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지자들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의 뭐 이슈가 나오면 온몸으로 막았다는 거야. 다. 결사 보위 우리 저 북한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 결사 보위 예. 이런 정신으로 6탄으로 막았는데 앞장서서 우리는 김병기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뭐 비리 의혹 관련해서 뭐 발표를 했잖아. 그러면 이거 갖고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하는 거 김혜경 여사한테 공격하는 것을 이재명 후보 혼자 네. 대처하게끔 방치했다는 거야. 그거 열화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임 있는 사람들 나오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야 도저히 저 이 의원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그 열심히는 고사하고 정말로 선거에서 정말 본인들이 뭐를 했는지 좀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한 분들은 지금 안타까워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아 이재명 후보 그때 조금만 우리가 더 도와줬으면 우리가 아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현안 대역팀에서 이거 조금만 더 했으면 애들이 하자고 그랬을 때 잡지 않고 나갔으면 그런 것에 대한 회한 때문에 이제 한 달 두 달을 갔는데 사실 안타까워했지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 있다고 얘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예.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충격 속에서 이길 줄 알았다는 거야. 한 3분의 2가 참석 때 이길 줄 알았는데 졌잖아. 석패를 했잖아.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안타까움 속에 실망감 속에 일상을 제대로 못 지금 그렇죠. 살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져보기도 싫고 정치도 싫고 뉴스도 싫고 이런 상황에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재명 책임론을 딱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들고 나오니까 생각이 번쩍 든 거야. 이거 봐라. 이거 한번 좀 따져봐야겠는데? 그래. 대선 누가 책임이 있지? 한번 따져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책임이 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떠들고 다니지? 남 탓하고 본인 탓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뿔따구가 난 거야. 분노가 일어난 거야. 처음부터 분노가 있는 게 아니야. 대선을 딱 졌을 때는 얼얼했어. 한 대 맞은 거야. 그렇게 상태 이게 들어가다 한 대 딱 카운터 펀치 맞은 느낌이 얼얼해갖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발언들을 이재명 책임론 뭐 등등 남탓하고 뭐 박지원 발언 보고 이러니까 뿔이 난 거야. 열이 난 거야. 지금 그래서 사람들 화가 나 있는 거야. 그전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지자마자 화가 난 게 아니었다고. 네네. 그 화를 자극시킨 촉매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아까 제가 검열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열받네. 예. 생각해서. 열 좀 시키세요.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짱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최강 절세미남 황희두. 저분은 실제 황희두는 아닙니다. 그리고 엄채윤님, 김병기 의원님 응원합니다. 100만 당원들의 의견이 곧 민심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함께 해주셨고요. 정 SH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발 당원 얘기 좀 들으라고요. 왜 정당이 당원들을 패싱해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의원님 고발 3개 당했어요? SW님 누가 올렸네. 네. 아 참. 그렇게 당한 의원이 있어요? 거의 유일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왜 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고발하겠어? 하긴 현안 대응팀이 가장 그 뭐랄까 이게 선두에서 지금 뭔가를 네. 대응을 하셨을 테니까 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또 고발을 또 지금 네. 세게 당하셨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시니까. 예. 자, 민주당에 좀 개선해야 할 게 꽤 있을 텐데요. 네. 뭘 좀 뜯어고쳐 이게 좀 활기차고 괜찮은 사람들 매력 있는 정당으로 볼까요? 전 지금이야말로 뭐 아까 분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그 단일 지도 체제, 단일 그 지도자 아래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외로 저희가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민생에 가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이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강력한 지금 지휘관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 당에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듯하게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어른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어른도 없고. 옛날 이해찬 당대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분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세워야 되는 거는 어쨌거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당원들로부터 가장 지지를 받는 분을 지도자로 세우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그 선택한 거거든요. 그 의원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 그분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된다. 이 제한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 다 나와서 겨루어 보아서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지를 받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발언에도 어떤 권위가 생길 것이고 그 권위가 있는 지도 체제 하에서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민생이다. 이게 뭐 온 국민이 지금 뭐 물가며 뭐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이다. 자, 관련해서 커뮤니티 반응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재명 그 의원 당 대표 출마 관련해서 커뮤니티 반응도 굉장히 뜨겁던데 어떤 반응들이 그러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은 뭐 요즘 보면 거의 매일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그 얘기들 앞서도 뭐 저희가 잠시 언급했지만 당 대표를 뽑는다 하더라도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을 논의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거기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력 있고 의견 교류가 활발한 줄 몰랐네요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만 이렇게 활발해진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누구를 박살낼 거면 자기들도 박살날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제가 별표 쳐놓은 건데요. 더럽게 질척대네. 대선 기간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5%는 이겼겠다. 라는 댓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좀 와닿았어요. 그들만의 민주당이었는데 뺏기게 생겨서 그냥 조지기로 마음먹은 듯하다. 이거는 진짜 자해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해준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팔다리 잘린 민주당을 넘겨줄 생각이군요. 진짜 꼼꼼하게 수작 부리네요. 꼼수 부리네요. 아주 비열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얘기 많았어. 클레앙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극렬 친문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재명 의원님 잘하고 계시면 뚜벅뚜벅 가십시오. 그리고 친문 당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는 오직 이재명 갑시다. 그러니까 친문 프레임 있잖아. 언론이 친명, 친문 나눠서 얘기하는데 친문의 대다수는 친 이재명을 옮겨온 겁니다. 그럼요. 이게 오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친문
친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결국 친민주당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서 쓰는 대로 그리고 커뮤니티나 또 저희 유튜브 방송하면 이제 댓글에 그 굳이 나눠가지고 나는 누구 편이네, 아니, 저쪽 편은 나쁜 놈이네 이러는 거 올리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네. 자 민주당 얘기까지 좀 해봤고 시간 관계상. 야, 아까 원님이 예. 의안이 되는 박시영 TV 이런 거 좀 읽어주란 말이야. 아니 이상하게 박시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보면 그렇게 읽어요. 그거 왜 안 읽어줘? 저렇게. 나 지금 광고해야 되는 시간인 줄 알았지. 자, 광고 하나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진짜 무섭게 내렸습니다. 공작은 비 피해 어이, 없습니까? 당연히 뭐 큰 피해는 없는데요. 다행이네요. 상당히 많이 네. 오더라고요. 걱정됩니다. 진짜 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텐데 하천을 끼고 있는 동네들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걱정이 네. 많죠. 오늘 뭐 중랑천은 범람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랑천. 나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우산 들고 맞아. 그거지. 오늘 우산 광고라서 우산. 비 얘기했습니다. 예. 맞아. 이렇게 접는 우산 그리고 우리 박시영 대표 들고 있는 저런 장우산 네. 그리고 여기 캐릭터 그려져 있는 예쁜이 우산까지 오, 다양한 그래? 우산이 있습니다. 이쁘네 그거. 야. 방송 중에 별거 다 하죠. 예. 이쁘다 그거. 니즈 커머스에서 나온 우산과 양산들인데요. 아니 나는 이거 있잖아. 손잡이가 이렇게 매끈하게 빠진 건 처음 봤어. 손잡이가. 이 손잡이가 되게 이렇게 이쁘지 그 않거든. 의원님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운이 왜냐면 어울릴 것 같은데? 들고 계시니까 진짜 상당히 어울려. 예, 영국 신사 느낌 있어요. 그런 예. 느낌 있어. 진짜 어울려. 야 현역 국회의원을 내가 어울리니까. 광고에 써먹었다. 그리고 혼나. 잘못하면 광고에서. 근데 이게 진짜 매끈해. 자, 잘 빠졌어. 니즈 커머스의 우산과 양산들이 저희 박시영닷컴에 입점을 했습니다. 우산 필요하신 분들 뭐 집에 우산 없는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이 우산의 장점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일러스트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피에르가르댕 포레스트 우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시영 대표가 들었던 완전 자동 우산 이거는 안막으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예. 양산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양산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자외선 차단이 90% 이상 그렇지. 된다고 좀 돼 있거든요. 안막 코팅이 돼 있어서 자외선 차단 99%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방에 쏙 들어가는 요건 작은 이런 우산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역시 휴대용 가볍고 이것도 역시 뭐 우산 양산 모두 네.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게 되게 우산은 일단 약간 디자인 좀 색깔이나 그래. 디자인 좀 이뻐야 돼. 간지가 나요. 간지가 나요.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우산 쓰다 보면 활이 잘 휘거나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쓰다가 못 써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아주 튼튼한 우산 니즈 커머스의 우산과 양산 박시영닷컴에 입점을 했습니다. 박시영닷컴 들어오셔서 그냥 우산 검색하시면 이 우산들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우산이 9,900원 2단 우산이 지금 11,100원 네. 11,900원 뭐 요 정도 가격대니까 가격대도 그렇게 심각하게 비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뭐 아가타, 피에르가르당 이런 우산들이 여기에 다 한 번에 니즈 커머스 우산 양산에 들어있으니까요. 박시영닷컴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사이트랑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압도적인 그-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화면 하단에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닷컴에서 따따따 네. PARKSIYOUNG.com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박시영닷컴. 예,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싸게 판매하고 있다니. 예. 예, 광고 입점 문의도 1544-5796 돼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하시면 광고 효과가 좋다는 거. 저희가 오늘 이 우산 니즈커머스 우산을 소개해드렸죠. 분명히 많이 팔릴 겁니다. 아까 저기 해피리님이 김병기는 의리입니다. 문프 때도 그러셨어요. 이거 좋은데? 고맙습니다. 김병기는 의리입니다. 이거 좋은데? 나중에 저 선거할 때도 카피로 쓰셔도 되겠는데요. 아니 예전에 총선 처음 나오실 때 예.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 이제 너무 급하게 영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몇몇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내가 컨설팅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드렸던 슬로건이 나를 위한 정치. 왜냐 국정원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왜냐면 막 사람들 약간 그 표현의 자유 막 이런 게 위축될 때 있거든. 정권이 하도 억압을 하니까. 소화될 때. 그래서 예. 국정원이니까 나를 좀 지켜주겠지. 나를 위한 정치. 맞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 네.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자, 큰 도움을 받았죠. 토마토님의 저 댓글 인상적이네요. 친문이 친명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안보 이슈 좀 다뤄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네. 김병기 의원 뭐 잘 아시겠죠. 전문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 뭐죠 정보위에서 간사도 하셨고 또 당에서 지금 서해안 그렇죠. 이 TF 관련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관련해서 겸사겸사 몇 가지 여쭤보. 뭐 국정원 사안이야 또 내부의 이야기니까 말씀하시기 좀 껄끄러워요 사실. 국정원 얘기는 사실. 근데 그냥 그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의 어떤 업무나 기조도 뭔가 바뀌는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안보에 관한 거는 저 실무자들이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 인사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담당했던 분들이 이제 그 주력들이 바뀌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많이 늘 바뀝니다. 있어왔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빨 서는 사람 또 안 서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 그런데 거예요. 요번에 인사가 뭐 나오는데 그 인원수까지 나오는 거는 좀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이것도 안본데. 예. 그러니까 규모 같은 게 이런 게 있으면 능력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정원에서의 그 인사를 포함한 그 지금 그 개혁이라고 소위 하는 뭐 본인들이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나는 그거 하나 여쭤. 원은 왜 바꾸는 겁니까? 그 뭐 자주 바꿉니다. 자주 바꾸는데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고건에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런 건에 관련돼서 한 몇 달 후에 저 불러주시면은 제가 나와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일련의 건을 보고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처리되는가 과정을 보고 일련의 이걸 보면은 그 앞으로도 예측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진짜 전문가는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조실장을 검찰 출신 한 거는 뭐 그전에도 문재인 검찰에서 정권도 했어. 했으니까. 시간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편적으로 비판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국정원이 가장 그 힘이 막강했지.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독대 보고 이런 거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 대한 중요한 개혁을 했기 때문에요. 국내 정치 일단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국내 지금 정보를 갖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려 같은 건 좀 불식됐다고 봐요. 네. 그런데 네. 사실 국정원에서 그동안 말썽이 났거나 국정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때도 불법이었어요. 맞아요. 댓글 다는 게 그때도 네. 불법이었는데 댓글을 그렇죠. 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가 어떻게 전개될 언제든지 있을 수 것인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시해보고 그러니까 봐야 원장이 되는 어떤 생각 갖느냐, 네. 기조실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이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K님이 12,000원 보내주시면서 의원님 국정원 망가지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실 듯 후원 계좌에도 응원했습니다. 힘내세요. 후원 계좌도 보냈다고. 아이고,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참 이것도 시청자들이- 읽어드릴게요. 박시영 TV 제일 듣기 좋네요. 최고. 짠. 처음이야. 네, 들풀님이 보내주신 댓글이었습니다. 최백수님 봐봐. 나도 친문에서 친이로. 그렇게 써놓잖아. 저런 상식적이잖아. 분들 참 많아요. 예. 아유 참. 일단 그러면 서해 공무원 예. 이게 피살 사건 이거는 조금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너무 정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쟁화될 부분이 아닌데 정쟁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로우키로 대응을 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하고 말겠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정말로 그때 명명백백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문제없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문제거든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남았다는 거지. 네. 그 당시에 무슨 음모론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정보위원이자 국방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키우려고 할까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수사로 향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로 향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을 끌 수 있는 동안에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을 갖다 이루기 위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이제 드는 민주당을 겁니다. 친북 세력으로 흔히 그렇습니다. 타격을 주기 돌아세우고 위한. 프레임 작업이지.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의 흠집을 주면서 괴롭히는 수단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이제 북한과의 어떤 평화 기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 이런 식의 어떤 앞다르고 뒤다르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네, 프레임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기에는 가장 억지스러운 주장은 뭡니까? 여권 쪽에 주장하는 주장 중에?
전부 다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정보위에 계셨을 테니까 그때도 계셨잖아요. 네네. 그때도 다 공유했다면서요? 그러면 네,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쪽 정당의 정보위 간사들도 있고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때 하태경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태경 이제 간사님은 뭐라고 그때도 주장을 한 거냐면 이게 월북이라고 왜 단정적으로 끌고 가느냐 어.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이슈가 월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먼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새벽에 썼거든요.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쓴 게 뭐냐. 우리가 격분한 거는 어허. 그럼 월북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피살해도 되냐.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되냐 북한에서. 거기에 격분을 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하. 이게 만약에 너희 뭐 재발 방지나 이 사과가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해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그때 사실 김정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갈 데가 없으니까 사과를 사과를 했죠. 사과를 의례적으로 빨리 한 이 배경은 저희가 아주 단호하게 대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단호하게 대응해가지고 일제 피살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과를 받았는데 문제가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게 됐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당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이게 월북 같다고 얘기했는데 단정적으로 맨 처음에 군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완도에서 저 이제 비극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가족 할 때도 그때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결론으로 향해서 누구나 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추정한다. 그렇게 보인다. 뭐 부검 예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다. 여러 가지를 볼 때 북한도 또 좀 뭐 시신을 태웠다거나 안 그러니 이걸 추정으로 표현한 게 또 당연한 겁니다. 분석반 판단에서. 네네. 그래서 그 군에서의 표현이 그 확정적인 판단에서 추정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무슨 음모가 있어서 안보실에서 바꿨다고 사실 그게 그대로 유지됐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확인을 못했으면 당연히 추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같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같은 얘기를 듣고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와서 달라진다는 건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기는 거예요, 그냥? 네. 왜냐하면 SI 첩보의 그 민감도나 중요도로 봐서 그거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나왔을 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는 했지만 공개하자. 근데 이걸 초반에 더 세게 빨리 쳐버렸으면 더욱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공개 못한다 그렇지. 했잖아.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우상호 대표님을 그래서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그분이 못을 쓸 리가 없지 외통이 않습니까? 있었으니까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이 발목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상호 대표님 말씀이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그런다면 SI 첩보는요.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우리랑 합의하에 지금 공개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지가 알아서 여당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얘기해서 미군과 협의해가지고 미군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개하면 됩니다. 우리 그래야 자기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를 끌고 들어갈 필요 없다. 괜히 물고 들어가는 거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7시간 동안 뭐 했냐 그러지만 7시간 동안 계속 무전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시간 동안 잡은 무전이 단편적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 편린을 맞추고 있었던 거거든요. 새벽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의 6시간이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님 그 6시간 동안 새벽까지 맞춘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단편적으로 계속 올라왔던 것이고 그걸 갖다가 본 분석 판단 보고는 1차 분석 판단 보고 2차 분석 판단 보고는 보고서 이제 판단 보고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이거 월북 같다. 이거 월북이 아니라 피살된 것 같다. 근데 월북해서 피살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건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바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6시간 동안 뭐 했냐 왜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잠시 그 얘기가
정치 공세로 있다가 그거는 이제 그때 네. 해명이 됐어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트라우마잖아요. 네. 박근혜 그 세월호 그래요. 7시간 그걸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최근에 보니까 막 서훈 네. 그 청와대 안보실장까지도 전 국정원장이죠. 네. 끌고 들어가서 뭐 미국 가셨다면서요. 네네. 마치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외 나간 것처럼 아이. 그렇게 묘사를 막 하더라고. 그런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번에 SI 첩보를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 했을 때 SI 첩보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군에서는 SI 첩보를 갖다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때 판단을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다만 본인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해경에서 판단한 것을 해경에서 수사 내용을 발표한 것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군은. 존중. 예. 근데 해경은 그럼 왜 바꿨냐? 해경은 그걸 형사소송법상 만약에 이것을 월북으로 판단하려면 증거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증거가 증거물이 뚜렷하지 않은 거지. 아니요, 증거물이 북한에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확보를 합니까? 예. 부유물이나 예, 예. 구명조끼나. 그리고 SI는 그러면 왜 안 했냐? 이게 문제입니다. SI를 갖다가 해경한테 저희가 얘기할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종결을 할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보통 저 국가정보원에서도 간첩 수사 같은 게 북한으로 넘어가면 다 저 기소 중지해 놓고 다 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드지, 홀드. 예. 예. 입건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해야죠. 군을. 협조를 받아서 군에 왜냐하면은 SI 첩보를 확보를 못해서 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SI 첩보는 그런 뭐 증거물로 쓰려면 형사소송법상 전체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 SI 첩보를 무슨 수로 전체를 갖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SI 첩보를 아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네. 들었잖아 정부에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경은 가서 그 판단 부분 들었는데 거기에 월북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해경 관계자의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문제는 그걸 증거로 쓰려면 SI 전체를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압수수색을 해야죠.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당시에 한기호 의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군 그렇죠. 출신 아닙니까? 네. 동의했다며. 국방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은 비슷한 얘기였잖아요. 월북에 강력한 정황이 있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본인도 인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당시에 저와 이제 그러니까 안보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대장 그렇죠. 출신이고 한기호 의원 중장 출신이고 한결같이 그 정보본부장에게 그렇게 예민한 걸 갖다가 그렇게 막 의원들한테 얘기를 갖다가 아무리 비공개지만 얘기 막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뭐라고 그랬다니까요. 하지만 그만하라고 그랬다. 오히려 의원들이 더 안 들을 테니까 안 들어도 되니까 그만 그래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왜냐면 그분은 비공개고 또 이거 본인들이 자꾸 그 오해를 받으니까 이제 군인 나온 거죠. 아니 군인 나온 겁니다. 고지고대로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상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 큰일 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막았다니까. 그 정도만 들으면 충분히 알겠으니까. 그래놓고서 안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주장에 의하면 7시간 동안 월북 판단이 한 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 번 나온다고 그래서 안 중요하고 100번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선이라는 걸 다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느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 한 번 죽였냐 10번 죽였냐 그러면 한 번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강력한 증거가 나온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TF 꾸렸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차분차분 대응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보자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가서 SI 첩보 같이 봅시다. 안 보여줍니다. 내일 이제 국방부를 저희가 방문을 하겠는데요. 국방부에서 SI 첩보 좀 봅시다. 보여주겠습니까?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국방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보위나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다. 그 상임위가 구성이 됐다면 비공개 회의를 갖다 해서 다 듣자. 또는 비공개 자료를 지금 보자. 지금 국방위 비공개 자료를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국방위원장이 없어서 원구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원 구성이 되면 좀 다 볼 일이거든요. 지금 원구성이 안 돼서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정치 공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구성이 안 된 게
여당한테 유리한 거야. 지금 지금 그렇죠. 여기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경찰국 신설하는 예. 거 이런 거 이거 장관 해임 사안이야. 탄핵 얘기까지 사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원구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그좀뭐 행안위 그 문제 같은 경우는 FBI도 예. 그 법무부의 감독을 안 받거든요. 미국도 그렇죠.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수사기관이. 예. 기소와는 검찰은 받을 수 있어도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다르다는 거 여기서 또 한 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아 오늘 우리 김병기 의원님 모시고 말씀드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고 이곤성님이 슈퍼챗과 함께 김병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후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게 배려해 주는 것처럼 박시영도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오늘 저는 약간 좀 아니 그거 하나만 예. 마지막 또 여쭤보고 싶어. 요즘에 윤석열 정권 이제 들어서면서 지금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그 나토 이번에 정상회담 분위기도 그렇고 신냉전 분위기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 같아요. 과거로. 네. 굉장히 걱정이 큰데 이게 뭐 외교 안보 사안이 경제하고 또 연결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경제 안보라는 말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기조. 오늘 그 경제수석이 뭐 중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맞아요. 사실 경악할 얘기죠. 그렇죠. 진짜 네. 끔찍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농담이기를 바랍니다. 농담일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 어떻게 하라고? 네. 기업들.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이걸 다양화하겠다. 이러면 또 몰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중국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일본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죠. 교역량이 엄청나죠. 예. 예. 그리고 그 교역량이 대부분 우리 흑자 교역량이 그렇죠. 한국 흑자죠. 우리가 남는 장사지. 그리고 1-20년 전만으로 지나가 보면 우리가 IMF나 이런 걸 그리고 2008년도에 그 경제 위기를 또 넘어온 게 중국이라는 시장이 없어서 못 넘어갔거든요. 네. 그 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큰 시장을 버리고 다른 시장으로 간다? 유럽 시장이 크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게 아니 진짜 잘못 이게 판단하고 있는 게 있어. 아니 무슨 안보를 다루는 사람이 그런 말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정말 넋 빠진 사람들이야 진짜. 답답하기 짝이 없어. 참 진짜 진이가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데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진이가 잘못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이게 무너지려면 한순간이야. 이게 진짜 걱정이야. 이게 국민들이 그래도 현명하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 일 못한다, 문제 있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평가 더 높다라는 얘기는 정권이 정말 이거는 허니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 긴장해야 돼. 윤핵관들이 예. 장제원이 무슨 미래혁신 포럼 이런 거 만들 때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심지어 그 보수 신문에서도 지금 경고성 칼럼이나 사설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조중동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민들의 목소리 또 언론들도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마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제수석이 했다는 말은 이거는 진짜 어찌 보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이건 거꾸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망가뜨리는 수준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 지적하지 않고 어느 하나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지나가 버린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또 민주당 얘기도 나눠봤는데 김영희 의원은 뭐 그 한두 달 한 번씩은 제가 모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니, 저 외교 안보 우리가 모신다 그러면 오시냐고요? 시간 내시겠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예. 왜 그래? 왜 갈라치기를 하고 그래? 안 좋은 습관이야, 당신. 바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베프입니다. 베프예요.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김병기 의원님 후원하셨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렸고, 야 인간병기 이석재님이 인간병기 김병기 최고. 원래 그때 최강병기 김병기. 예? 최종병기. 최종병기 김병기. 네. 좋습니다. 우리 김병기 의원님 우리 박시영 TV에서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곤성님, HSP님 그리고 토마토님 2번 보내주셨고요.
원님 그리고 최강절세미남 황희두, 엄채윤, 정SH, You Love Me, 서지우, 사시미님 그리고 마미경님, 카이님 2번 보내주셨고요. 토마토님 또 보내주셨네요. 3번 보내주셨어요. 또 삼산순백, 사시미, 이소영, 이재현. 사시미님도 2번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2번, 3번씩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산순백 우리 광고주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을 한 번 더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짱깨주의 탄생 아까 중국 관련해서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극찬했던 책입니다. 제가 한 권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요거로 가져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보통 저자 사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저자가 아니었어. 판매자 사인 이런 걸 하면 자, 우리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김희교 교수의 책 짱깨주의의 탄생까지 오늘 소개 다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